현 인류가 즐기는 스포츠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테니스의 대표적인 대회인 그랜드슬램 토너먼트는 선수에게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대회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테니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테니스는 과거에 귀족들의 유흥으로 시작된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귀족 스포츠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테니스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골프와 비슷한 측면이 있죠. 테니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넓은 테니스 코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식은 2명, 복식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 넓은 면적을 말이죠. 그래도 탑 클래스 선수들의 경기를 TV나 컴퓨터를 통해 즐기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테니스에는 그랜드슬램 토너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관리하는 수많은 테니스 대회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역사가 깊은 4개의 대회를 말합니다. 흔히 메이저 대회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많은 랭킹 포인트와 상금, 대중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남자 선수들의 경우 5세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대회입니다. 4개의 메이저 대회는 1월에 열리는 호주 오픈,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열리는 프랑스 오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열리는 윈블던,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열리는 US 오픈인데요. 호주 오픈과 US 오픈은 하드코트에서, 프랑스 오픈은 클레이 코트에서, 윈블던은 잔디 코트에서 열립니다. 과거에는 잔디 코트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하드코트로 전환 중이며 그나마 관리가 수월한 클레이 코트가 일정 부분 남아있는 편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은 1877년에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인데요. 그 이후 미국, 프랑스, 호주가 뒤를 이었고 1925년에 모두 공식적으로 승인된 메이저 대회로 치러지게 됩니다. 테니스 대회에서는 오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전에는 클로즈 되었었다는 의미인데요. 프랑스 오픈의 경우 처음 대회를 시작할 때는 프랑스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외국의 유명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가 1968년에 프로와 아마추어, 그리고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오픈된 대회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프랑스 오픈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4개의 메이저 대회에 대해 알아보면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남반구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은 매년 1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대회인데요. 처음에는 호주 선수권으로 열리다가 1969년에 호주 오픈이 되었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멀고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과도 겹쳐 대회 초기에는 탑 랭커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1월의 호주 날씨는 지독한 폭염으로 악명이 높아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금 규모가 커지면서 탑 랭커들이 참가하게 되었고 현재는 하나의 테니스계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대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열리는 프랑스 오픈의 공식 명칭은 롤랑가로스 프랑스 국제대회인데요. 줄여서 프랑스 오픈 또는 롤랑가로스라고 부릅니다. 롤랑가로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프랑스의 전쟁 영웅입니다. 조국을 위해 전사한 전쟁 영웅을 기리기 위해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 그의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그 이후 프랑스 오픈의 메인 코트의 이름을 따서 롤랑가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열리는 윈블던 챔피언십은 일반 사람들이나 선수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윈블던은 선수들에게 모든 복장을 흰색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올 화이트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룰에 대한 오해나 스포츠 브랜드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인해 가끔 가십거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자 선수들의 경혈 문제 그리고 시대의 변화로 인해 2023년부터는 여자 선수들의 경우 흰색 이외의 속바지 착용이 허용되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열리는 US 오픈은 한 해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데요. 메인 코트인 아서애쉬 스테디움은 23,000여 명, 정확히는 23,7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테니스 경기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메인 코트의 이름인 아서애쉬는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인데요. 인종차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최초의 흑인 남자 선수입니다. 그는 프랑스 오픈을 제외하고 호주 오픈, 윈블던, US 오픈을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그랜드슬램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수 경력 중에 해를 달리하여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했을 때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표현하고요. 해를 넘기지 않고 한 해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할 경우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라고 표현합니다. 테니스에는 역사를 수놓았던 많은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 있는데요.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지금의 이전 세대 중에는 피트 샘프런스, 안드레 거시 그리고 슈테프 그라프가 대표적입니다. 현 시대를 논한다면 이제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몇 년 남겨놓지 않은 선수들인 빅3가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현재의 테니스를 평가할 수 없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모두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들입니다. 빅3 중 첫 번째 선수는 스위스 출신으로 테니스의 황제라 불리는 로저 페더러인데요. 영화 타짜에 나오는 평경장처럼 테니스를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 전성기에는 정말로 페더러가 테니스고 테니스가 페더러일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테니스를 보여주던 선수입니다. 6년여 동안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했고 총 20회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했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인데요. 다재다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던 페더러는 등장과 함께 테니스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투핸드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페더러는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오는 우아한 원핸드 백핸드를 구사합니다. 물론 나달이라는 선수가 나타나면서 이 원핸드 백핸드가 약점이 되어 클레이 코트에서는 고전하기도 했지만요. 유튜브에서 페더러의 전성기 시절 하이라이트를 꼭 한번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기대했던 그 이상의 아름다운 테니스를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젠 그의 테니스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네요. 두 번째 선수는 스페인 출신으로 클레이 코트의 제왕인 라파엘 나달입니다. 탑스핀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포핸드를 바탕으로 한 베이스 라이너 스타일의 선수로 강한 체력과 넓은 수비 범위가 장점인데요. 프랑스 오픈에서만 무려 14번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정도로 클레이 코트에서는 적수를 찾기 힘든 선수입니다. 초기엔 클레이 코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트에서 페더러에게 밀려 만년 2위인 콩라인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2008년 드디어 페더러를 제치고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로는 페더러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조코비치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테니스계를 양분하던 선수입니다. 그들의 경쟁은 두 남자의 경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2022년 페더러의 은퇴 경기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나달의 모습은 그들이 경쟁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세르비아 출신으로 무결점 테크니션이라 불리는 노박 조코비치인데요. 페더러와 나달이 양분하던 세계 남자 테니스계에 균열을 내면서 등장한 선수인데요. 날카로운 포핸드와 자타공인 완벽한 백핸드를 가지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 어지간한 볼은 모두 넘기는 역대급 커버리지와 함께 스트로크도 좋아 조코비치를 랠리 싸움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페더러와 나달에 비해 화려함이나 시그니처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나달과 같은 22회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소개했던 두 선수보다는 팬층이 확실히 얇은 편입니다. 테니스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브 앤 발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강한 서브를 놓고 네트 쪽으로 대시해 상대방이 리턴한 볼을 발리로 끊어내는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선수로는 피트 샘프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 빠른 스피드로 인해 서브 앤 발리 스타일에 유리했던 잔디 코트가 줄어들고 거기에 더해 라켓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리턴이 빨라지고 패싱샷이 날카로워지면서 현재는 사실상 없어진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 테니스계의 대세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베이스 라이너 스타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로는 안드레 에거시와 라파엘 나달,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가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스트로크와 리턴으로 상대방을 좌우로 흔들어 포인트를 따내는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플레이 스타일에 비해 랠리가 많아지다 보니 부상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운드 스타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로는 로저 페더러가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는 테니스의 이상형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베이스 라이너가 대세인 현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테니스는 몇 가지 룰만 알면 즐기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룰에 대해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야구는 제가 알고 있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복잡한 룰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인데요. 하지만 현재 남녀노소가 즐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치고 달리는 것만 알면 야구를 즐기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야구에 비하면 테니스는 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에는 좌우에 두 줄의 선이 있는데요. 안쪽 선은 단식 경기에 적용되며 바깥쪽 선은 복식 경기에 적용됩니다. 점수 체계는 포인트, 게임, 세트 순으로 계산합니다. 한 선수가 서브를 넣고 상대편 선수가 리턴을 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공이 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다시 말해 이겼을 때 이긴 선수는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먼저 갖는 선수가 그 게임을 가져가는 거고요. 먼저 6게임을 이기는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세트 중 2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테니스 대회는 3세트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유일하게 메이저 대회의 남자 경기에서만 5세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대회의 남자 선수들의 경기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체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룰이 있는데요. 테니스에서는 1포인트, 2포인트라고 하지 않고 15, 30, 40 이렇게 포인트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누군가가 이겼다면 1포인트 대 0포인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5 대 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스포츠와 비슷하게 서브를 넣는 사람의 점수를 먼저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테니스에서는 0, 다시 말해 제로를 러브라고 표현하는데요. 0이 계란처럼 생겼고 계란이라는 프랑스 단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러브라서 0을 러브라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브를 넣는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서 15 대 0이 되었을 때 심판은 50 love 이렇게 말합니다. 테니스는 보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해보면 극한의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힘이 추가되어 가속도가 붙은 공을 네트 너머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근력도 필요한 스포츠인데요.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실제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눈으로 즐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테니스도 눈으로 즐기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진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